자, 봅시다. 이제 사림의 대두와 붕당정치 볼까요? 맨 처음에 훈구와 사림부터 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은 박스에 사대부, 혁명파 사대부와 온건파 사대부로 나눠지죠. 그래서 훈구파와 사림파의 특징부터 한번 쭉 볼 건데, 여러분은 430페이지 훈구와 사림의 비교표가 나와 있어요. 그걸로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봅시다. 신진사대부가 있었죠. 신진사대부가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혁명파. 혁명파는 역성혁명, 그 다음에 온건파. 이렇게 나눠지고 혁명파는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조선을 건국했기 때문에 공신 세력이 된 거죠. 공신은 나라로부터 토지라든가 노비라든가 벼슬이라든가 서적이라든가 뭐 이런 걸 받겠죠. 토지, 노비 같은 걸 받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공신이 된 거고.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쭉 고위관료로 성장하다가 나중에 세조 때 세조가 즉위하는 걸 도와준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정난공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유정난을 일으킨 사람이 정난공신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이 세조가 왕이 되게 도와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공신들이 책봉이 됐는데 그 사람들부터를 우리는 훈구파라고 얘기하고, 훈구파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나 나라에서 운영하는 관청을 통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관학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균관이나 아니면 집현전을 통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관료로 성장했기 때문에 관학파라고 부르죠. 그래서 훈구파와 관학파로 부르는데, 제가 이제 세조라고 특정을 지었지만 실제로는 그냥 역성혁명파부터 시작한 이 사람들을 다 그냥 우리는 통틀어서 훈구라고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온건파는 조선 건국에 반대해서 제거가 되죠. 자, 알죠, 여러분? 그러면 온건파 사대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 정몽주가 제거됐으니까. 자, 그래서 정몽주가 제거되고, 다 제거된 건 아니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낙향을 해서 제자를 길러내게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 길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길제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선 건국에 반대하고 낙향을 했는데, 그래서 이 시골에 내려가서 제자를 양성하거나, 자, 학문을 연구하거나, 그 다음에 제자를 양성하거나, 자, 이런 사람들인데 특히 이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길제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길제의 제자들의 계보도가 나와 있는데 429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그 사림의 계보도 나와 있죠. 자, 거기에 정몽주 그리고 길제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김종직, 그 다음에 우리 아는 이름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김종직 알고, 그 다음에 김일손 알죠? 우리 뒤에 나오겠죠? 김일손 나오고, 그 다음에 서경덕, 조광조 다 들어본 사람들이네. 그리고 조식, 이왕, 이이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쭉 거슬러 가면은 누구의 제자인 거예요? 길제의 제자인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위에는 정몽주가 있고, 그래서 길제의 제자들이 있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장을 하는데, 자, 나중에 이제 드디어 정계에 등용된 건 언제냐면 성종 때 정계에 등용되죠. 자, 이 사람들을 정계에 등용시킨 이유는 성종이 훈구를 좀 견제해 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성종 때 이 사람들을 등용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사림파 또는 사학파라고 하죠. 그래서 훈구의 여러 가지 그런 뭐랄까요? 비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견제해라, 견제 비판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사람들을 등용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사림파이고요. 자, 그러면 성종 때 등용됐다고 했는데, 성종 때 이 사림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등용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 김숙자란다. 김숙자의 아들인 김종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호는 전필제예요. 호가 좀 특이하죠. 그냥 전필제라고 하는 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김종직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해서 김종직과 제자들, 김종직의 제자들이, 그래서 성종 때 이 사람이
엄청 뭐라고 해야 되나? 빨리빨리 승진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디로 승진하고 뭐 부장을 해야 뭐가 되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과장하고 뭐 차장하고 부장하고 그래야 뭐 이사가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사 전무 막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 없어. 그냥 여기서 점프, 여기서 점프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성장을 하게 된 성종이 이 사람의 뭐랄까요? 학문? 이 사람의 어떤 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김새가 굉장히 이렇게 왜소하대요. 어린아이처럼 되게 이렇게 조그만하게 생겼는데 이 사람한테서 그 뿜어져 나오는 그런 약간 학문적인 그런 아우라?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김종직이라는 사람인데 자, 그러면 김종직이 제가 어느 왕 때 등장했다고 했냐면 성종 때 등장했다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이 사람이 과거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된 건 세조 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무원이 되기 시작한 건 세조 때. 하지만 이 학문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고위직으로 쫙쫙쫙 이제 등용을 한 거죠. 그거는 성종. 그래서 그러면 사림이 등용된 건 언제냐? 사림이 하나의 세력이 된 건 언제냐 물어보면 성종. 우리는 성종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성종 때 이 사람들 김종직과 그의 제자들이 등용이 됐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는 사림파라고 하고 자, 사림파는 훈구파를 견제하도록 등용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훈구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서 근무해야 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냐? 주로 언론기관에서 근무를 해야 비판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언론기관이 어디냐? 언론기관이 어디냐면 삼사나 전랑이 되겠죠. 그래서 삼사나 전랑이나 요런 데서 근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조전랑 같은 뭐 이런 벼슬을 하거나 자, 요런 데서 근무를 해서 주로 이렇게 비판하는 역할을 했다. 그게 바로 사림파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훈구와 사림을 한번 비교하고 넘어갈까요? 이거 다 우리 앞에서 했었던 건데 그래도 책에 나왔으니까 비교를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490페이지 보시면 훈구와 사림 표가 있죠. 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성향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정치적인 어떤 성향들 한번 살펴봅시다. 자, 훈구가 원하는 건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중앙 집권과 부국강병을 원하죠. 부국강병이 그런 거죠. 튼튼한 나라를 만드는 거. 자, 그런데 사림은 이 사람들은 지방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지방에서 세력을 키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향촌자치.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유교 공부한 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왕도정치. 왕도정치라는 건 왕이 도덕적 정치를 해야 된다. 왕도 도덕적으로 좀 다스려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인 이상을 나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학문 보시면 훈구가 원하는 건 훈구가 이제 잘하는 거는 이제 추구하는 건 뭐냐? 사장을 강조해요. 사장이라고 하는 건 문장, 다른 말로 하면 한문학. 쉽게 말하면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시 쓰는 거 좋아하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훈구는 사장을 주로 중시했으면 사림들이 원한 건 경학. 경학은 뭐냐면 유교 경전 연구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사람들은 유학자니까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성리학에 대한 태도 또는 학문에 대한 어떤 태도나 인식은 어떠냐? 자, 훈구는 나라를 막 세운 사람들이랬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나라가 잘 되는 거고 자, 나라만 잘 될 수 있으면 성리학이건 과학기술이건 뭐든 괜찮다. 불교든 토교든 다 수용이 가능하다. 즉 성리학 이외의 사상도 수용을 할 수 있다. 수용이 가능하다. 자, 그런데 사림은 이 사람들은 지방에서 공부만 한 사람들이잖아요.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외골수 같은 그런 약간 학문만 연구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리학 이외의 사상은 배척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불교도 안 되고 유교도 안 되고 불교도 안 되고 도교도 안 되고 다른 건 아무도 안 돼. 과학기술도 안 돼. 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오로지 성리학. 그래서 이렇게 성향이 좀 다르다. 자, 그리고 훈구가 주로 집권했던 시기는 15세기. 사림이 주로 집권했던 시기는 16세기. 자, 15세기와 16세기를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다를 거거든요. 그렇게 15세기와 16세기가 조선 전기라고 우리는 같이 설명하지만 분위기가 다른 이유는 15세기는 훈구가 통치하는 시기였고 16세기는 사림이 통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다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훈구와 사림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훈구와 사림이 서로 대립을 하겠죠. 자, 좀 전에 사림이 훈구를 비판한다. 자, 그러면 사림이 훈구를 비판하면 둘이 싸우겠네? 둘이 싸우겠죠. 자, 그럼 훈구와 사림이 싸운다. 누가 이길까요? 왜냐면 지금 현재 고위관리고 많은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이 아직까지는 누구니까? 훈구니까. 그러면 이제 훈구랑 사림이랑 서로 제가 비판하고 뭐 견제하고 표현했지만 실제 싸우는 거잖아요. 자, 싸우면 누가 이기냐? 훈구가 이기죠. 왜냐면 세력이 세니까. 그러면 훈구가 이기고 사림은 지고 사림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훈구와 사림의 대립을 뭐라고 하냐면 사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훈구와 사림이 대립을 한다. 자, 훈구와 사림이 싸워.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를 사화라고 그래요. 훈구와 사림의 대립. 자, 사화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게 선비사자에다가 그 화를 입다 할 때 그 화자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화를 입은 거예요? 사림이 화를 입은 사건. 그러니까 결국에는 훈구와 사림이 싸웠어. 하지만 피해는 사림이 봤어.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세력이 약하니까.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을 사화라고 하고 크게 요 시대에 요 시기에 15세기 말 16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크게 4번의 사화가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사화는 맨 처음에 무오사화부터 봅시다. 자, 사화에서는 여러분이 원인 체크 한번 해보시고 시험에는 좀 구체적으로 나오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자, 어쨌든 사화는 연산군 때 있었죠. 자, 무오사화. 첫 번째 무오사화의 원인은 뭐냐면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에 그래요.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에 일어나게 됐죠. 자, 김종직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 우리 설명했죠. 이 사림에 가장 먼저 등용된 인물이다라고 했고요. 학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글을 쓴 글 중에 이런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글이 있었는데 조의제문이라는 글이거든요. 원래 조의제문. 자, 의제를 조문한다는 건 추모하는,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글을 조의제문이라고 해요. 자, 김종직이 이때는 지금 김종직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는데 김종직이 살아있을 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의제라고 하는 중국의 어느 나라 황제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항우한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쫓겨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물속에 수장이 됐다. 말하자면 이제 물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막 우는 거야. 김종직의 꿈에. 그래서 이제 김종직이 그거를 안타까워하다 이제 꿈에서 깬 거지.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죽은 건 아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수장됐다는 것까지는 자기가 몰랐던 거야. 그래서 그걸 꿈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 사람의 죽음이 안타깝고 오죽했으면 이 사람이 후대에 중국도 아닌 조선에 나한테 내 꿈에 나타났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추모하는 글을 쓴 거예요. 그런 걸 조의제문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김종직의 제자 중에서 김일손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자,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은 이 사람의 직업은 관직은 뭐냐면 사관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사관은 조선왕조실록을 쓸 때 기초 자료인 사초를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자,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왕을 항상 2명이 2인 1조로 따라다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왕의 언행을 다 기록을 하거든요. 자, 왕이 신하들과 나눈 대화, 그 다음에 왕이 했던 말, 왕이 뭐 했던 행동, 시행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을 사관이라고 하고 이 사관이 쓴 기초 자료를 사초라고 하고요. 사초라고 하는 건 사료의 실록의 기초 자료가 되는 것, 그런 거를 사초라고 하죠. 사초를 이 사람이 기록을 하는데 이 사람이 단순히 왕이 했던 행동이나 말을 그냥 기록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왕의 언행을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왕이 어떤 무슨 판서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좀 별로 아닌 것 같다. 뭐 왕이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왕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이 사초를 항상 보고 싶을 거고 제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썼는지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초를 볼 수 있으면 왕이 보게 되면 고치고 싶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예 조선시대에는 요 사초를 왕이 볼 수 없도록 했어요. 그래서 요 사관이 왕에 대해서 기록한 사초는 이 사람 집에, 사관의 집에 보관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관이 자기 집에다가 사초를 쫙 보관을 해놨다가 왕이 죽으면 그걸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거를 편찬하는 사람들끼리만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록을 만들고 그 실록은 또 왕이 볼 수 없게. 조선시대 왕들은 사초와 실록을 볼 수 없도록 했죠, 당연히. 자, 그랬는데 이 사초라고 하는 요 문서에는 아까 사관이 왕을 비판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비판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상황에 딱 맞는 글이 있다. 그러면 그 개인의 글을 사초에 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김일손이 사관이니까 본인의 스승의 글인 조이제문을 사초에 실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왕이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연산군이 왕이 됐으니까 연산군 앞에 왕이 누구예요? 빨리 해봐. 태정태세 빨리 해봐. 그럼 누구야? 연산군 아빠가 누구야? 성종이죠. 성종실록을 편찬할 때, 그 성종실록을 편찬할 때 이 사초를, 김일손이 썼던 사초를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편찬하는, 왜 우리 춘추관에서 실록청이 설치돼서 그 실록을 편찬하니까 그때 그거 책임을 맡은 사람은 고위관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훈구가 그 책임을 맡았던 거죠. 근데 지금 훈구는 굉장히 사림이 거슬리잖아요. 그러면 훈구는 사림이 거슬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없애려고 하겠지? 그러면 이제 하나라도 지금 어디서든 꼬투리만 잡혀봐 죽여버릴 거야.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조이제문이라는 글을 사초에서 훈구가 이제 책임자니까 찾아낸 거예요. 이극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찾아낸 거죠. 그래서 요 김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쉽게 말하면 요 영모로 말하자면 몰아 넣은 건데, 영모라기보다는 이제 요 잘못을 했다고 몰아 넣은 건데 뭐냐면, 자, 조이제문이라고 하는 글을 가만히 보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을 쉽게 말하면 추모하는 글이에요. 근데 우리 역대 왕 중에서도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왕이 한 명 있잖아요. 누구죠? 단종. 그러니까 단종을 세조가 죽였잖아, 말하자면 삼촌이. 그거를 비판하는 것처럼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한 게 조이제문이거든요. 말하자면 아까 제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추모하는 글을 썼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상황을 빗대어서 이거는 누구를 비판한 거냐면 세조를 비판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실록을 편찬하는 이극돈이 보고 이거 세조를 비판한 거네? 이 자식들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꼬투리로 잡아서 이 살인들 다 한 통 속이다라고 본 거죠. 다 한 통 속이니까 너네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초가 문제가 돼서 이 조이제문이 사초에 실린 거를 꼬투리 잡아서 결국에는 살인을 제거한 사건, 그 사건을 무오사화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선비사자라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사화는 사초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역사사자를 써요. 여긴 선비사자를 쓰지만 역사사자를 쓰죠. 자, 어쨌든 첫 번째 사화는 무오사화, 연산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갑자사화. 자, 갑자사화 역시 연산군. 자, 그러니까 사화가 두 번 일어났다. 어느 왕 때예요? 사화가 두 번 일어났다. 연산군 때. 그리고 아까 제가 사초 때문에 일어났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극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비가 돌아가셨으니까 대왕대비가 돌아가셨어요. 왕실에. 대왕대비가 돌아가셨을 때 정의왕후 한씨가 죽었을 때 원래 왕실에서 이렇게 초상이 나면 말하자면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해야 되면 관리들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몸가짐을 좀 단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 이극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그 실록을 편찬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장흥에 말하자면 저기 전라도의 어느 지역 수령으로 파견됐었는데 그때 상중이잖아요. 말하자면 국상 중이었는데도 기생을 끼고 놀러를 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잘못을 한 게 있어. 근데 그 얘기가 김일손이 쓴 사초에 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극돈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김일손을 불러서 너 이거 좀 빼주면 안 돼? 요 기사 좀 빼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일손이가 거절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가 자기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사초에 실려 있는 걸 빼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들어주지 않자
아까 말했죠. 하나라도 걸리기만 해봐 다 죽여버릴 테니까. 그래서 이거를 꼬투리로 잡아서 결국에는 제거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에 있었다. 그래서 이걸 김일손이 사초로 실었다. 자, 결국에는 이 무오사화에서 김일손은 거열형을 받아서 죽어요. 거열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얘기로 하면 능지처참.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지, 팔다리에다가 각각 말이나 소를 묶어요. 그래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달리게 하는 걸 거열형, 보통 이제 우리는 능지처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되냐? 찢어져. 찢어져서 죽여. 왜 찢어 죽인다, 뭐 말려 죽인다, 막 이런 거 이제 다 있는 형벌이야 실제로. 그래서 그 찢어 죽이는 게 바로 거열형이어서, 이때 요 김종직은 이미 죽었으니까 빼고 나머지 제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거열형을 받고, 그 다음에 김종직 같은 경우는 아까 죽은 상태랬죠. 죽었지만 이 사람이 우두머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요 작당들의 우두머리다라고 해서 이미 김종직은 죽었지만 관을 열고 다시 목을 베는 부관참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 죽이는 거지. 그런 형벌을 받았던 게 바로 이 무오사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화는 갑자사화. 아까 연산군 때 있었죠. 자, 연산군 때 있었던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윤씨 사건, 패비윤씨 사건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직접적 계기고,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산군 알죠 여러분? 엄청 폭군인 거. 연산군 때는 궁궐 한쪽을 다 헐어서, 궁궐과 민가를 헐어서 사냥터를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어본 것 중에 흥청망청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흥청이라는 관청이 있었어요. 근데 그 흥청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흥청이 망청이야. 그래가지고 흥청망청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게 된 거거든요. 흥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각 지역에서 기생부터 시작해서 예쁜 여자들을 뽑아서 왕에게 여자를 대는 그런 관청이 흥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렇게 막 여자를 뽑아서 올려서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기생들 중에서 뽑았겠지만 나중에는 그냥 여염집, 평민, 그런 평범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연산군이 이제 욕심을 내고 하니까 흥청 때문에 나라가 망하겠다라고 하는 게 흥청망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연산군은 엄청난 폭군이었죠. 연산군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성종이 예뻐하던 사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연산군은 별로 안 예뻐하면서 사슴을 예뻐한 거야, 성종이. 그래가지고 복수, 사슴을 먼저 죽인 거지. 그러니까 뭐 동물이고 사람이고 여자고 남자고 할 거 없이. 그리고 연산군의 그 전해지는 얘기 중에서 가장 또 뭐라고 해, 잔인한 게, 연산군을 모셨던 내관이 있어요. 내관, 내시. 근데 그 내시는 그 전에 선왕들을 몇 번 모셨던 아주 나이가 많은 내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시가, 그 전에 내관이 그 왕들을 다 모셔왔으니 이 사람 얼마나 이제 약간 경력도 되게 많고 나이도 많은 내관인데, 연산군이 하는 짓거리들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 막판에 연산군한테 건의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되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건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내관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냥 한 번에 죽였으면은 깔끔하게 끝나겠지만 이제 이 사람한테 고통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혀를 자르고, 그 뒤로는 알겠죠? 혀를 자르고, 뭐 눈을 파고, 팔다리를 자르고, 그렇게 해서야 마지막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군이 아주 네가 갑이다. 네가 폭군 1등이야. 이게 바로 연산군이지. 근데 그런 연산군이 엄마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막 엄마를 죽인 놈들 나와 이러면서 사건을 일으킨 거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연산군이 그동안 왕실의 재정을 탈탈 털어버린 거예요. 다 써버린 거지. 그러니까 왕실의 재정이 부족하니까 돈을 쓰고 싶은데 돈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이제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 딱 보니까 돈 많은 애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왕실에, 궁궐에. 말하자면 그들이 누구겠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고위 관리들이 누구야? 훈구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훈구를 영모나 뭐 이런 걸로 몰아서, 말하자면 사건에 연루시켜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재산을 뺏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연산군이 이 갑자사화라고 하는 사화를 일으킨 의도에는
재정을 내가 이제 고갈을 시켰으니까 그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훈구, 돈 많은 게 훈구니까 훈구를 제거했는데 훈구만 제거하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균형을 적당하게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사림까지 같이 제거를 했는데 그래서 사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연산군의 생모 사건이긴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도는 연산군이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제 돈 좀 쓰고 싶은데 적당하게 뺏을 데가 없으니까 훈구의 재산 좀 뺏어 볼까 하면서 시작한 게 갑자사화죠. 자, 그래서 갑자사화 한번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배경 나와 있죠. 배경이 그거예요. 훈구에게 비용을 분담시키기 위해서 훈구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훈구의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 사건은 패비윤씨 사건이죠. 패비윤씨가 누구냐면 성종의 부인이겠죠, 당연히. 근데 이 패비윤씨가 질투를 하다가 결국에는 쫓겨나요. 질투. 왜 조선시대에 질투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칠거지약 이런 거 들어봤어요? 조선시대에 와이프들이 쫓겨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아들을 못 낳거나 뭐 질투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시부모 봉양을 잘 못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투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첩이 존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첩까지도, 자기 남편의 첩까지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질투를 하면 안 된다는 건데, 더군다나 왕비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왕이 엄청나게 많은 후궁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듬어 줘야 되죠. 성종은 무려 12명의 후궁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숫자가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많은 자식들이 있었어요. 몇십 명이야. 자식이 몇십 명도 아니, 더 많아. 아무튼 되게 많은데 몇 명이었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렇게 자식이 많았는데 이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윤씨가 질투를 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근데 이 패비윤씨가 세자의, 연산군이 세자였을 때 세자의 생모니까 그래도 연산군을 생각해서 그냥 쫓아내지 말고 다시 이제 왕비로 삼아야겠다라고 성종을 생각했지만 결국에 성종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말하자면 이 패비윤씨의 인수대비가 반대를 한 거죠. 말하자면 인수대비는 이 패비윤씨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모함을 해서 얘가 좀 나쁘다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패비윤씨한테 사약을 내려서 죽이게 돼요. 그런데 연산군이 그거를 잘 몰랐냐? 그거는 지금까지도 논쟁이 있어요. 이거를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연산군이 아주 애기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세히 안 알려줬으니까 몰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꼭 이런 시기에 왜 그런 간신들이 등장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간신 몇 명이 이 연산군에게 정말 세세하게 그때 상황을 다 알려준 거죠. 그리고 누가 너네 어머니를 죽였냐 뭐 이런 걸 이제 다 알려주면서 결국에는 그 패비윤씨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이제 살인들을 제거하는데, 특히 살인이 여기에 또 많이 연루된, 훈구도 물론 연루되지만 살인이 연루된 이유는 살인들 같은 경우는 주로 3사에 근무했다고 했으니까 3사에서는 왕을 주로 비판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건의하고 상소 올리고 이랬기 때문에 패비윤씨의 죽음을 계속 종용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약을 내리자고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훈구들도 제거되는데 훈구를 또 제거한 이유, 이때 이제 한명회 같은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처벌을 받는데, 한명회는 사실 이미 죽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도 처벌을 받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대신들, 훈구들이죠. 훈구들한테 너네 우리 엄마 죽을 때 너네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지. 그러면 동조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처벌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훈구 대신들까지도 많이 처벌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재산을 뺏는 걸 하고 싶었던 거고. 자, 그게 바로 갑자사화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사화가 2번 일어난 거는 연산군 때고, 하지만 연산군이 이렇게 폭정을 하다가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죠. 자, 쫓겨난 사건을 뭐라고 하냐? 중종반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산군이 폐위되죠.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즉위한 사건을 중종반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중종반정을 주도한 건 누구냐? 결국 중종반정을 주도한 건 고위관리들이겠죠? 고위관리들은 훈구예요. 그래서 이거 사림이 주도한 게 아니라 훈구가 주도를 하긴 했는데, 자, 그러면 훈구가 다시 고위관직에 올랐겠죠. 뭐 공신 이런 게 되니까. 그러면 공신이 돼서 다시 정치를 주도하기 시작하고, 중종 입장에서는 뭔가 좀 개혁도 해보고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훈구들이 자꾸 막아서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훈구를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을 다시 데려와요. 그 사람들은 다시 사림이 되겠죠. 그리고 그 사림 중에 등용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이고, 자, 조광조한테 많은 개혁을 맡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조광조의 개혁정치가 나와 있거든요. 자, 여러분 432페이지 보시면은 조광조의 개혁정치라고 나와 있죠. 자, 조광조에게 많은 개혁의 부분을 이제 중종은 맡기게 되는데, 자, 조광조의 개혁정치 봅시다. 자, 성리학의 질서를 강화하면서 소격소와 불교 행사를 폐지했다. 그 다음에 소학과 주자가래라고 해서 성리학의 기본이 되는 그런 책들인데, 이런 책들을 장려하죠. 자, 그 다음에 현량과라고 해서, 현량과는 자, 사림을 추천하는 제도예요. 과거 시험이 너무나 3년마다 텀이 기니까 이제 훌륭한 사림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제도인 현량과를 실시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경연의 활성화, 향약의 보급. 자, 향약을 보급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유양소를 폐지하자고 주장했거든요. 왜냐하면 훈구들이 유양소를 다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유양소를 폐지하고 그 대신 향약이라고 하는 걸 보급하자. 그래서 중국의 엿시향약을 가지고 들어와서 도입해서 우리나라에 보급하려고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조광조가 제거되는 바람에 실패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위훈삭제, 가장 훈구의 반발을 가져왔던 게 바로 이거예요. 위훈삭제. 자, 위훈, 잘못된 공훈을 삭제, 없애버리자. 자, 말하자면 훈구 중에서는 공을 세우지 않았는데도 중종반정의 공신으로 책봉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거의 한 7, 80명의 공훈을 싹 깎아버리자라고 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공신으로 책봉이 됐으면 이미 벼슬, 토지 그런 걸 다 받았거든요. 노비 이런 걸. 그러면은 위훈을 삭제하자는 걸 그걸 싹 토해내도록 하자. 그럼 당연히 훈구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위훈 삭제에 가장 반발을 했었고, 자, 그 다음에 뭐 박납의 폐단 시정, 토지제도 개혁 등등. 자, 그러면 이렇게 개혁을 주도하던 조광조에게 결국에는 중종이 나중에는 이 조광조의 너무나 이런 개혁적인 급진적 개혁에 지쳐가게 되면서 조광조가 결국엔 훈구들에 의해서 제거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 사건을 기묘사화라고 하고, 기묘사화의 원인은 조광조의 너무나 급진적인 개혁정치. 결국 이것 때문에 조광조는 쫓겨나게 되죠. 자, 그리고 조광조가 쫓겨나는 과정에서 이 조광조를 영모를 꾀했다라고 해서 모함을 해서 제거를 하는데, 그 조광조를 제거한 뭐 사건, 이거를 주초위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주초위왕. 자,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초가 왕이 되려고 한다. 즉 영모를 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주자, 이게 초자예요. 주자하고 초자 글씨가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주와 초를 합치면 요런 글자가 돼요. 아이고. 요런 글자가 돼요. 요런 글자가 뭐냐? 이게 조, 나라 조자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초위왕이라는 건 주와 초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결국엔 누가 왕이 되려고 하냐? 조씨가 왕이 되려고 한다.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요 주초위왕이라는 글씨를 궁궐 후원에 있는 나뭇잎 같은 데다가 조그맣게 글씨로 썼어요. 꿀물 같은 거 묻혀가지고. 그러면은 달달하니까 벌레들이 이제 거기만 갉아먹으면 나뭇잎에 글씨가 새겨지는 거예요. 주초위왕. 그래서 막 궁궐 잔뜩 주초위왕이라고 새겨진 나뭇잎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걸 이제 뜯어가지고 후궁들이 왕한테 보여주는 거죠. 헐, 이거 좀 보시오, 헐.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는 거야. 왕한테 조광조가 드디어 역심을 품었다 이러면서. 그럼 이제 소가 넘어갈까? 이제 그런 거지. 알면서도 넘어가고 모르고도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중종 입장에서도 조광조의 이런 개혁 정치가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이런 뭐 영모를 꾀했다고 또 이렇게 누가 모함을 했네? 그래서 결국에는 조광조를 죽이죠. 결국에는 사약을 내서 죽이게 되는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을사사화. 자, 을사사화는 명종 때 있었던 사건이고요. 자, 이거는 인종의 외척과 자, 명종의 외척의 대립, 인종의 외척과 명종의 외척의 대립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인종의 외척이 외할아버지 외삼촌 외척이라고 하는데, 이때 외삼촌이 유님을 대윤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명종은 배다른 형제인데 명종의 외척을 윤원영,
외삼촌이 윤원영인데 윤원영은 같은 윤씨라고 해서 소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윤과 소윤이 서로 대립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을사사화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다 볼까요? 자, 중종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고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둘 다 이제 나중에 왕이 되는데 요 둘 사이는 배다른 형제.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이고 두 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인데 두 번째 부인이 문정왕후라고 하는 왕비죠. 자, 이 문정왕후가 성격도 좀 세고 똘똘하기도 하고 그런 왕비였어요. 그래서 문정왕후는 자기 아들을 왕을 만들어주고 싶었죠. 전처의 아들을 없애고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인종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대요. 야사에서는 그렇게 전하죠. 그래서 요 인종이 살고 있는 궁궐에 말하자면 동궁에 불이 난 것도 여러 번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중종이 죽고 나서 인종이 왕이 돼요. 즉위를 하게 되죠. 자, 하지만 얼마 안 돼서 이 문정왕후에게 문안 인사를 하러 갔다가 음식을 먹고 죽게 돼요. 인종이. 그래서 인종이 사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문정왕후 소원대로 자기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명종이죠. 그래서 인종은 조선시대 왕 중에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왕을 했어요. 9개월밖에 못 이제 왕이 된진. 그러니까 즉위한 그 해에 9개월 왕하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정왕후의 아들인 명종이 왕이 됐는데 자, 인종의 외갓집, 아까 외삼촌 유님, 그 다음에 명종의 외삼촌이 윤원영, 둘이 서로 대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명종의 외척이 인종의 외척을 제거했겠죠, 당연히. 그쵸? 그래서 그런 사건, 서로 대립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이쪽 편 들었던 사림과 이쪽 편 들었던 사림이 대립을 해서 제거된 사건. 그거를 우리가 을사사화라고 해서 요 이제 외척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을사사화죠. 자, 그래서 4번의 사화가 있었고요.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는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 순서를 외우는 게 지금은 의미가 없는 게 이렇게만 물어보지 않고 원인이 뭐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자세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고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예요.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정치. 시험에는 이게 가장 많이 나오죠. 금방 우리 책에서 봤던 그 개혁정치 있죠? 다음 중 조광조의 개혁정치가 아닌 건 뭐냐 이런 식으로 조광조 개혁정치 물어보는 시험이 이 단원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래서 조광조의 개혁정치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다시 여기로 가볼게요. 자, 훈구와 사림이 싸웠어요. 그럼 누가 피해를 많이 봤어요? 사림이 피해를 많이 봤죠. 그래서 사림이 피해를 봤다는 건 이 사람들이 다시 시골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근거지로. 자, 내려가서 차근차근 힘을 키워. 그래서 다시 정계로 진출하는데 그러면 사림이 지방에 내려가서 시골에 내려가서 힘을 키웠다고 했는데 어떻게 힘을 키웠냐? 서원과 향약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힘을 키우죠. 그래서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세력을 성장시키는데 서원은 학교라고 했고 향약은 양반 주도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향촌 조직.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다시 차근차근 세력을 키워서 나중에 선조 때쯤 가면 완전히 정계를 사림이 장악하게 돼요. 훈구는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죽기도 하고 이제 그만두기도 하고 그래서 없어지고 100% 사림이 쫙 정계를 장악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지금 사화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시험은 조광조의 개혁정치가 제일 많이 나온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체크 한번 쭉 해보시고 자, 책에 나오는 사료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제가 따로 체크는 안 했지만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사화까지 우리는 점심 먹고 와서 붕당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아니구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따 봅시다.